아내 덕에 정승되다. 조선 말기에 왕실 종친의 말단에 이름을 걸고 있는 이하응이 국부가 되어 흥선대원군으로 봉작되기 전의 일이다. 그때 이하응은 살림살이가 유족한 유기도라 부르는 집에 드나들며 그 집 문객으로 있었는데 벌써 일국의 국부가 되어 기울어져 가는 나라를 다스릴 큰 꿈을 꾸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때를 기다리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정의 세진 속에 들어가 일부러 남들의 멸시도 받고 핀잔도 받았다. 그는 허랑방탕하게 세월을 보내면서 술값이나 용돈이 떨어지면 체면도 돌보지 않고 새도 정승내 문전에 가서 구걸도 하고 돈이라고 생기면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술이 거나하게 되면 젓가락으로 빈 사발을 두드려대며 노래도 부르고 주저없이 기생집에 찾아가 기생을 끼고 돈을 물쓰듯 하였다. 이하응은 남의 눈을 속여가며 때를 기다리느라 이렇게 했지만 그의 속심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를 궁전거지라거니 거지귀공자라거니 얼간이라거니 하며 비웃었다. 이러한 이하응이 유기돈의 문객이 되어 그 집에 사흘이 멀다 하게 자주 드나드는데 한낱 보통 백성의 딸인 유기도의 부인만은 벌써 이하응을 그저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그래서 총명한 유기도의 부인은 따뜻한 밥에 반찬 한 가지라도 더해서 그를 후히 대접하였다. 그러니 마음이 어리무던한 유기도도 부인을 따라 늘 웃는 낯으로 이하응을 맞아주었다. 어느 날 유기도의 부인은 자기 숙생각이 있는지라 남편을 찾아 남몰래 조용히 아뢰었다. 낭군님, 소첩이 낭군님 전에 조용히 아뢰할 말씀이 있사온데 들어주시겠나이까? 무슨 말씀인지 어서 하오. 우리 집 문객으로 있는 이하응이란 분은 아무리 살펴봐도 그 행동거지가 범인 것 같지 않습니다. 소첩은 생각 끝에 남이야 뭐라 하든 옷 한 벌 지어 올리는 것으로 성심을 다하려 하오니 낭구님께서 윤호하시고 저의 생각대로 하실 의향이 계시오면 저자에 가서 좋은 망건과 갓을 사다 주옵소서. 말수 적은 유기도는 군말 한마디 하지 않고 저자에 나가더니 갓과 망건을 사가지고 왔다. 그리하여 유기돈의 부부는 이하응에게 새 옷 한 벌과 가파망건을 올리었다. 그때 이하응은 방탕하게 세월을 보내는 때라 별다른 인사 한마디 없이 주는 대로 사양 없이 받았다. 이때로부터 세월이 흘러 철종대왕이 붕어하고 이하응의 12살 나는 둘째 아들 명복이가 왕위에 올라 고종대왕이 되었다. 이렇게 되자 이하응은 자기 뜻과 같이 일거에 흥선대원군의 봉적을 받고 국부가 되어 유충한 아들을 대신하여 모든 정사를 서행하게 되었다.
일이 이렇게 되니 유기도는 전에 아내가 하던 말을 생각하여 치마 두른 여인이라 해도 조금도 낮추어 봄이 없이 늘 쳐다보며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일국의 국부가 된 대원군은 지난날의 정과 은혜를 잊지 못해서 유기돈의 형제를 불렀다. 이때까지도 벼슬 한 자리 하지 못한 유기돈의 형제는 국부가 부른다는 소리를 듣자 꿈이냐 생시냐 하며 운영궁으로 찾아갔다. 대원군은 유기돈의 형제가 운영궁에 들어서기 바쁘게 맨 버선발로 뛰어나와 맞아주며 그들을 데리고 자기 방으로 갔다. 네, 오늘 그대들을 부름은 지난날 내가 집의 문객으로 있을 때 정도정이겠지만 특히 그때 옷 한 벌에 갓과 망건을 사다 주던 은혜를 잊지 못해서네. 이 방은 내 침소이니 며칠 나와 함께 지내세. 저희들 소인이 어찌 국부님과 그런 말 마세. 국부에게도 은희는 있는 것이니 어려워할 것 없네. 이렇게 되어 유기돈의 형제는 대원군과 한방에서 허물없이 지내며 후한 대접을 받았다. 그러니 유기돈의 형제는 아름다운 꿈속에 잠긴 듯하였다. 유기돈의 형제가 대원군과 한방에 누워 자기를 하룻밤이 지나고 이틀밤이 지나고 사흘밤을 자고 난 이른 새벽이었다. 밖에서 닭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동력에 샛별이 떠서 반짝반짝 빛을 뿌리는데 잠을 깬 유기돈의 형제는 암만 생각해도 대원군의 대접을 받는 일이 꿈만 같아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먼저 유기도의 동생이 형을 보고 물었다. 형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국부님과 자리를 같이 하고 후한 대접까지 받게 된 게 위덕인지 아세요? 그야, 더 할 말 있느냐? 첫째는 조상의 덕이고 둘째는 국부님의 은덕이지. 아니올시다. 그 덕도 그 덕이지만 첫째는 형수님의 덕이지요. 너 그게 무슨 소리냐?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두 형제가 소곤거리며 말을 주고받을 때 아랫목에 누워서 그들과 자리를 같이 하고 자던 대원군이 유기도 동생이 형을 보고 하는 소리에 그만 귀가 번쩍 뛰어 잠에서 깼다. 그렇지 않아도 밤을 자고 나면 그때 유기도 부인이 그처럼 새 옷을 지어 성심을 다하던 연유를 묻고 부인에게 후한 상이라도 내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차라리 잘 되었다. 대원군은 자초지정을 알 때가 되었다고 속으로 기뻐하며 자는 듯 누워 그들의 말에 귀를 주었다. 동생이 형을 보고 또 물었다. 형님, 형님은 저와 함께 자라던 그 조카애가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지요? 그 죽은 내 아들 말이냐? 네, 그야 다시 물을 게 있나? 인명은 제천이라고
하늘이 준 명이 그밖에 안 되니 죽은 거지. 아니올시다. 그 애는 나 때문에 죽었어요. 아니, 너 무슨 소리를 하니? 이제 들어보면 알아요. 동생은 형에게 지나온 일을 말하였다. 한때 유기돈에는 살림이 넉넉하지 못하여 유기도 부인이 엿 장사를 하였다. 그때 유기도에게는 8살 나는 동생과 대여섯 살 되는 어린 아들이 있었다. 유기도의 부인이 엿 장사를 하니 엿을 보면 철부지인 아들도 어머니한테 매달려 엿을 달라고 졸라댔고 철이 채 들지 않은 시동생도 형수한테 달라붙어 엿을 달라고 성화를 부렸다. 그때마다 유기도의 부인은 엿을 어린애 주먹만큼 꼭같이 떼어서 아들에게도 주고 시동생에게도 주었다. 그런데 아들은 그만큼 떼주면 족해서 더 말이 없는데 그보다 나이 더 먹은 시동생은 늘 부족해서 입술을 빨았다. 그러던 어느 하루는 형수가 엿그릇을 높이 매단 시렁 위에 올려놓고 밖에 나가고 없었다. 그때 나 어린 시동생은 한번 엿을 100건 먹어보겠다고 높이 매단 시렁 위에 펄쩍 매달려 엿을 먹기 시작했다. 시동생이 한창 시렁에 매달려 엿을 먹어대는데 밖에 나갔던 형수가 문을 열고 집안에 들어섰다. 그 바람에 엿을 훔쳐먹던 시동생이 깜짝 놀라 시렁 위에서 펄쩍 뛰어내렸다. 그런데 그는 바빠라 하고 시렁 위에서 뛰어내리다 보니 그만 시렁 밑에 누워서 새근거리고 자는 조카의 가슴팍을 사정없이 내리밟았다. 이렇게 되어 어린 것은 당장에서 숨지고 말았다. 어린 시동생은 겁에 질려 얼굴이 새파랗게 되어 그만 선 자리에서 바들바들 떨기만 했다. 시동생은 당장 머리에 날벼락이 떨어질 줄 알았다. 그런데 유기도의 부인은 시동생을 한마디 나무람하지 않고 한참이나 죽은 아이를 내려다보며 소리 없이 울더니 죽은 아이를 잘 싸놓고 남편을 불러 아이가 급시에 배 아프다고 뒹굴더니 숨이 막혀 죽었다면서 남편더러 죽은 아이를 조상들의 산소 먼 발치에라도 묻어달라고 하였다. 남편은 군소리 없이 죽은 아이를 안아다 조상들의 산소 먼 발치에 묻고 돌아왔다. 여기까지 자초지종을 말한 동생은 형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조카는 이렇게 내 발에 밟혀 죽었지만 형수님은 오늘까지 그렇단 말 한마디 내지 않고 이 시동생을 키워 성각까지 시켜주었지요. 그러니 이렇게 도량이 넓으신 형수님이 아니고서야 어찌 그때 우리 집에 와 문객으로 계신 대원군님을 알아볼 수 있었겠어요. 남들은 이러쿵저러쿵 하며 뒷소리를 해도 형수님은 시속의 말을 믿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대원군님을 알아보시고 성심을 다한 것입니다.
이런 여성이 우리 조선에 몇이나 있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렇듯 후한 대접을 받게 되는 것이 형수님 덕이 아니고 멋이에요. 동생의 말이 끝나기 바쁘게 자리에 잠자는 듯 누워 그들의 이야기를 듣던 대원군이 벌떡 일어나 앉더니 유기도 동생의 손을 덥석 잡았다. 방금 한 말 다 들었네. 유기돈의 형제는 대원군 앞에 무릎 꿇고 앉아 머리를 숙였다. 유기도가 너무나도 송구스러워 대원군에게 빌었다. 그만 소인들이 하찮은 말로 국부님을 잠에서 깨게 했으니 천만 죄송하오이다. 아닐세. 네, 그렇지 않아도 그 부인의 은혜를 갚고저 후한 상을 내리려 했는데 방금 왕사까지 듣고 보니 고금에 드문 부인으로세. 집에 돌아가 기다리게나. 그날 아침이 끝나자 유기돈의 형제는 집에 돌아와 부인을 보고 문형궁애가 대원군의 후한 대접을 받던 이야기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했다. 그랬더니 그 부인이 하는 말이 내 한 일을 내가 알고 있으면 그뿐이지. 그런 말을 왜 국부님 앞에서까지 하셨소이까? 하며 남편과 시동생을 나무람하였다. 유기돈의 형제가 주고받는 말을 들은 대원군은 유기도의 부인에게 정경 부인이란 개를 봉하기로 마음먹었다. 헌데 그 부인을 정경 부인으로 봉하자니 정경 부인은 정일품이나 종일품의 종친 아니면 문무관의 아내의 계임으로 유기도에게 정승 자리를 주지 않으면 그 아내를 정경 부인으로 봉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대원군은 먼저 유기도를 정승 자리에 앉히고 그 부인을 정경 부인으로 봉하였다. 이렇게 유기도는 부인 덕에 일국 정승까지 되었는데 유기도 또한 어진 정사를 하고 나라 일을 잘 돌보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한다. 종해의리 옛날 남추강이라고 부르는 한 신하가 있었는데 남달리 청렴하고 이르는 곳마다 백성들을 생각해 주어 백성들 속에 명망이 높았다. 어느 한 해였다. 왕이 학정을 하여 백성들이 더는 살아나가기 어렵게 되고 대궐에는 간신들이 득세하여 나라 정세는 어지러워질 대로 어지러워졌다. 이에 남추강은 몇몇 신하들과 밀모하여 악한 임금을 몰아내고 어진 임금을 내세워 나라의 정세를 바로잡고 백성을 구하려 하였다. 헌데 남추강이 거사도 하기 전에 이 일이 탄로되었다. 그리하여 남추강과 그의 일가는 물론 외가와 처가에까지 누가 미쳐 삼족이 멸족되게 되었다. 남추강이 생각해보니 자기는 대사를 이루려다 성사 못하고 잡혔으니 죽어도 할 말은 없지만 죄 없는 삼족을 멸하게 되었으니 천추에 한을 남길 일이었다.
더욱이 처참한 일은 탯줄에서 떨어진 지 며칠 안 되는 핏덩이 같은 손자까지 역적의 죄를 쓰고 죽는 일이었다. 남추강은 손자마저 구할 방도가 없어 남신의 씨를 말리게 되고 보니 뼈가 저리고 마음이 아팠고 치가 떨리도록 세상이 한스러웠다. 남추강의 눈에서는 피 같은 눈물밖에 쏟아지지 않았다. 이때 남추강네 집에는 마음씨 어리무던하고 경우시비가 대처럼 바른 한 종이 있었는데 마침 그에게도 난지 며칠밖에 안 되는 아들애가 있었다. 대바른 종은 남추강네가 역적에 몰려 삼족을 멸하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는 시름 없이 자고 있는 자기 아들을 한참이나 들여다보더니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벌떡 일어나 아들을 안고 씩 달려나갔다. 종은 남추강네 내당에 들어가 다짜고짜로 남추강 손자를 자기 아들과 뒤바꿔 안고 달려나왔다. 이제 금부나졸들이 당장 덮쳐들겠는데 그들이 덮쳐들기만 하면 수리게 병아리 차가듯 할 것이니 아내를 달래어 이러니 저러니 할 새도 없었고 남추강네와도 긴 말을 할 여가가 없었다. 종의 아내는 이토록 갑자기 벌어진 일 때문에 반은 실성한 사람이 되어버렸다. 아니,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을 바꿔요? 그러면 내 아들이 역적이 되어 아들을 내놔요. 종은 정신을 차리라고 아내의 어깨를 쥐어 흔들었다. 여보, 내 말 좀 들어보. 나도 내 자식이 아까운 줄은 아오. 하지만 대감께서 나라와 백성을 구하려다 삼족을 멸하게 되었는데 후손까지 남기지 못하면 장차 누가 대감의 뜻을 이어 우리 백성을 구하겠소. 이 안이 천추의 한이 될 일이오. 자, 까딱 입 밖에 말을 내지 말고 어서 애를 얻고 집을 떠나요. 남편은 말을 마치자 남추강의 손자를 아내의 등에 엎혀주고는 아내의 손목을 잡고 부랴부랴 남추강네 대문을 나섰다. 이때 금부나졸들이 대문에 들어서며 그들을 봤지만 남추강의 일가 사람도 아닌 종의 부처인지라 보고도 건드리지 않았다. 금부나졸들은 상전의 영을 받고 남추강네 집을 들어서기 바쁘게 우레와 같이 무서운 소리를 지르며 어른이고 애고 관계치 않고 남추강네 일가 사람이면 다 잡아갔다. 이렇게 되어 종의 아들은 남추강의 손자 대신 잡혀가서 역적의 죄를 쓰고 무참하게 죽었다. 그때로부터 주야장천 흐르는 세월은 흐르고 흘러갔다. 그러니 세월과 함께 남추강의 손자도 종래 부부의 일천정을 다 받으며 자라고 자라서 옥골선풍 같은 사내가 되었다. 그새 종래 부부는 자기 슬하에 애가 더 생기면 정이 다른 데로 쏠린다고 애도 낳지 않고 남추강의 손자만을 고이 키웠다. 정성이 지극하면 돌 위에도 꽃이 피는 법이다. 남추강의 손자는 어선 눈을 뜨자 글방에 가서 공부하더니 남아 15세에 장원급제를 하고 호패를 차고 어사까지 되었다. 이때는 포악한 임금이 들려나서 나라에는
태평연대가 와서 국태민안 하고 세와 연풍하여 이르는 곳마다 격앙가가 높았다. 종래 부부는 남추강의 손자가 어사까지 되니 하루는 그를 조용히 불러 앉히고 지나온 왕사를 일일이 말해 주었다. 그러니 남추강의 손자는 그들의 하늘 같은 은정에 목이 메어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아버지" 하며 그들 부부의 품에 번갈아 안기며 울었다. 그 후 남추강의 손자는 이 일을 손수 적어서 나라님께 올리었다. 새 임금은 그 글을 보고 종의 의리를 높이 치하하면서 종에게는 종 이품의 벼슬을 하사하여 국록을 타게 하였으며 그 아내에게는 현부인이라는 칭호를 하사하고 온 나라 여인들이 높이 받들도록 하였다. 남추강의 손자는 자기의 내력을 안 후에도 종래 부부를 아버지 어머니라 부르며 조금도 달리 대하지 않고 하늘같이 높고 하해같이 깊은 그 은혜를 항시 생각하며 그들 부부가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고이고이 받들어 모셨다. 세월이 여류하여 종래 부부는 선으로 세상을 떴다. 남추강의 손자는 할아버지 산소 옆에 종래 부부의 산을 쓰고 해해년년 제를 지낼 때마다 일가 후손들에게 종의 높은 덕성을 전하였다. 이리하여 종의 이름은 몰라도 그의 성품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한다. 우의장이 된 시골 선비. 옛날 한 시골에 선비가 있었는데 장가들자 며칠이 안 되어 그의 아버지는 그를 동네에서 30리나 떨어진 절에 가서 10년간 글 공부하고 돌아오라고 명하였다. 선비는 부명을 거역할 수 없어 꽃 같은 아내를 집에다 두고 절간에 가서 스승을 모시고 글 공부를 시작하였다. 하지만 글 공부를 시작한 첫날부터 아내 생각이 간절하여 글이 되지 않았다. 스승이 글을 가르쳐 주어도 그 글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책을 펴들어도 글이 보일 대신 아내의 고운 얼굴이 삼삼하였다. 그렇다고 온 날부터 집에 가자고 할 수는 없어 꾹 참았다. 그러나 그럭저럭 며칠이 지나고 보니 시골 선비는 더는 참을 수 없었다. 낮에 밖에 나가 산새 우짖는 소리를 들어도 아내 생각이 나고 흘러가는 구름을 봐도 아내 생각뿐이었다. 달 뜨는 저녁에 달을 보니 환한 달은 아내의 얼굴 같기도 하였다. 시골 선비는 아내 생각이 어떻게나 간절하였던지 스승을 찾아가 거짓말까지 하였다. 스승님, 내일은 아버지의 생신인데 자식된 도리로 집에 가 술잔이라도 부어 올리고 올까 하오니 말미를 주옵소서. 소생은 오늘 갔다가 내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런고.
자네 부친은 자네를 우리 절에 보낼 때는 10년 전에는 집에 보내지 말라 했는데 그래도 가야 하는고. 부친님 말씀은 그러하나 자식된 도리야 자식이 지켜야지요. 그렇다면야 할 수 있나? 갔다가 내일은 꼭 돌아와야 하네. 내일 점심때는 꼭 돌아옵니다.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꾸며서 스승한테서 말미까지 얻은 시골 선비는 오금에 불이 나게 30리 길을 걸어서 집에까지 왔다. 그때는 마침 해가 지고 날이 어두울 때였다. 새 각시방에서는 밝은 불빛이 흘러나왔다. 시골 선비는 부모님들 눈에 띄면 당장 쫓겨날 것 같아서 가만가만히 새 각시방 앞에 가서 숨을 죽이고 방 안의 동정을 엿듣다 자취 없이 살며시 문을 열고 들어섰다. 시골 선비는 집 안에 들어서자 새 각시 손을 덥석 잡았다. 새 각시 깜짝 놀라 쳐다보니 남편이었다. 아니, 대체 어찌된 일이 와요? 쉿, 말을 마오. 네, 당신 보고 싶어 왔소. 아버지 알면 큰일이요. 선비는 숨을 죽여가며 아내의 귀에 대고 낮은 소리로 말했다. 그래도 새 각시는 무서워 떨었다. 아버님 하시면 저까지 큰일 나요. 왜 이렇게 하세요? 글 공부하러 떠났으면 큰 마음을 먹어야지요. 다시는 안 올 테니 한 번만 용서하오. 웃는 낯에 침을 못 뱉는다고. 빌고 드는 데는 어쩌는 수가 없었다. 새 각시는 남편에게 몰래 저녁끼니나 대접하자고 부엌간으로 나가면서 가늘게 한숨 지었다. 새 각시 무서워 간이 콩알만해서 부엌간에 들어서는데 시어머니가 무슨 김이라도 차렸는지 그도 부엌간에 뒤따라 들어섰다. 며느라가 왜 뭘 먹고 싶어 그러나? 아, 아니. 아이유 참. 시집 오면 이게 자네 집인데 부끄러워 말게나. 애도 없는데 무엇이든 나한테 말하세. 내 자네 나오는 자취 소리를 듣고 나왔네. 어머니, 아니, 자네 낯색이 왜 갑자기 그런가? 그래,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더는 속일 수 없었다. 새 각시는 시어머님에게 남편이 몰래 자기 보러 왔다고 실토정을 했다.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이 일을 자기 남편한테 말했다. 마누라한테서 아들이 왔다는 말을 들은 영감은 노여워 야단이었다. 그 자식이 공부를 못할 놈이야. 괘씸한 놈 같으니. 그 자식이 필시 선생에게 거짓말을 한 놈이야. 네, 그 자식 납반대기도 보지 않겠으니
내일 이른 새벽에 새벽 조반을 해 먹여서 쫓으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10년 전에 이 집에 발을 들여놓으면 내 자식으로 치지 않고 쫓아낸다고 이르오. 어머니는 아들이 자리에 들기 전에 새 각시방에 와서 남편이 하던 말을 아들에게 전하고 갔다. 달콤한 하룻밤은 빨리도 지나갔다. 시골 선비는 아내와 그새 그립던 이야기를 몇 마디 주고받은 것 같지 않은데 벌써 수탉이 꽃기요 하고 회를 치며 울었다. 시골 선비는 부명이 무서워 더는 지체할 수 없는지라 어머니가 지어놓은 조반을 대충 먹고는 문을 나서 절간을 향해 걸었다. 집을 나서 절간으로 향하니 또 등 뒤에 두고 가는 아내 생각뿐이었다. 그러다 보니 걸음은 얼마를 걸었는지 모르는데 날은 푸름푸름 밝아왔다. 그래도 걸음마다 나는 생각이 아내 생각이었다. 그런데 이때라 갑자기 노린내가 물씬 코를 찌르더니 슉 하는 소리와 함께 여산 대우가 나타나서 시골 선비 앞에와 앞발을 떡 버디디고 앉아서 눈에 파란 불을 켜고 시골 선비를 노려보았다. 시골 선비는 졸지에 혼비백산하였다. 모든 생각도 구중천에 날아올랐다. 시골 선비 무서워 벌벌 떨기만 하는데 범이 시골 선비를 제꺽 물어 등에 엎더니 화살같이 내달았다. 범은 시골 선비를 등에 엎고 굴 어구에 오더니 시골 선비를 엎어놓고 등 뒤의 옷을 쭉 째서 좌우로 헤쳐놓고 갈구리 같은 발톱으로 시골 선비의 등을 쭉쭉 허비었다. 시골 선비의 등에서 시뻘건 피가 흘러나오자 굴 밖에서 노름질하던 새끼범 3마리가 다가와 그 피를 빨아먹었다. 어미범은 먹이를 얻어왔는지라 앞발을 버티고 앉아 새끼범들이 시골 선비 등에서 피를 빨아먹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때는 벌써 동산에 쟁반 같은 해가 불끈 솟아오른 때였다. 새끼범들이 한창 선비의 등에서 피를 빨아먹고 있는데 큰 수리개 한 마리 하늘 공중에서 빙빙 돌다가 새끼범들을 보고 쏜살같이 고추 내려오더니 그중 한 마리를 차가지고 하늘 공중에 솟아올랐다. 어미범은 새끼를 잃었는지라 똥! 똥! 하며 새길내길 뛰더니 새끼를 찾겠다고 독수리 그림자를 따라가며 뛰었다. 독수리도 범의 새끼를 차고 멀리 멀리 날아갔고 어미범도 새끼를 찾겠다고 멀리 멀리 뛰어갔다. 이때라 시골 선비는 벌떡 일어나서 등의 피를 빨아먹던 새끼범 2마리를 때려잡고 뛰어 절간에 가려다가 범이 돌아와 뒤쫓으면 영락없이 죽을 것 같아서
큰 나무 위에 올라가 몸을 숨겼다. 과연 얼마 지나지 않아 어미범이 독수리를 쫓다가 헛걸음을 하고 돌아왔다. 어미범이 와보니 새끼 한 마리 잃은 것만 해도 분해 죽겠는데 굴 옆에서 먹이를 먹던 두 마리 새끼마저 죽고 먹이로 잡은 사람까지 없으니 그만 화가 동하여 산이 무너지는 소리를 치며 사람을 찾았다. 범의 눈에서 불이 둘둘 일어서 떨어졌다. 범은 쉿, 쉿 소리를 내며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더니 큰 나무 밑에 빗긴 사람의 그림자를 보고 나무 위를 쳐다보며 주홍 같은 입을 떡 벌리며 울어댔다. 범은 몇 번 울어대더니 나무 위에 사람을 끌어내리겠다고 앞발을 건뜻 들고 허공 중에 솟았다. 따웅! 하는 무서운 소리가 귀청을 째고 범의 콧김이 발밑을 스쳤다. 하지만 범은 두 번, 세 번 뛰어도 시골 선비가 앉은 나무 있는 데까지는 올리 뛰지 못하였다. 호랑이는 제 힘으로 되지 않자 숲속에서 사라지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허리가 서발이나 되는 범을 데리고 와서 나무를 올려다보며 으르렁거렸다. 그러자 어미 범을 따라온 다른 범이 나무 위를 노려보더니 허리를 활등처럼 구부렸다 펴며 앞발을 건뜻 들고 허공 중에 솟아올랐다. 호랑이의 앞발이 거의 시골 선비의 발바닥 밑에 이르렀다. 시골 선비의 머리칼이 솔잎처럼 일어섰고 몸서리가 졌다. 헌데 천만 다행으로 이 범은 두 번 다시 뛰어오르지 않고 나무 밑에서 으르렁거리기만 했다. 이때 시골 선비의 머리에는 번개같이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시골 선비는 입었던 옷을 벗어 둘둘 말아서 뒤에 온 범의 머리 위에 내리던졌다. 그러니 새끼 잃은 어미범은 나무 위에서 사람이 떨어져 내려오는 줄 알고 입을 딱 벌리고 꽉 들이물었다. 그 바람에 남의 일을 돕자고 온 범이 대가리를 물리고 성이 나서 물린 대가리를 빼고 무서운 소리를 지르며 어미범을 물어맺혔다. 그러다 보니 두 범이 싸움이 붙어서 으르렁거렸다. 뒤에 온 범은 어미범을 물어 맺혀놓고 되는 대로 물어뜯고 하더니 쉭 하는 소리와 함께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 한바탕 물리고 뜯기우기까지 한 어미범은 죽은 새끼를 보고 눈물을 뚫렁뚫렁 떨구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멀리 멀리 가버렸다. 그래도 선비는 범이 다시 나타날까봐 나무 위에서 내려오지 못하였다. 한편 절당 스승은 점심때가 되어도 꼭 돌아온다던 시골 선비가 오지 않으니 다른 제자들을 불렀다. 너희들이 아무개네 집에 갔다 와야겠다. 점심때에는 꼭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오지 않으니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것 같구나.
선생님, 듣자오니 그는 갓 장가를 들었다던데 새 각시하고 하루 더 놀고 오자고 그러겠지요. 가만 내버려 둡시다. 허허, 거 안 되는 소리로다. 글 배우는 사람이 여색을 즐기고서야 어찌 글을 배우겠나. 안 되는 소리로다. 그 사람의 부치는 나하고 한 말이 있어. 아무리 생각해도 심상치 않구나. 가 보도록 하여라. 제자들이 스승의 분부를 받고 시골 선빈의 집에 찾아가니 집에서 새벽 조반을 해먹고 떠났다고 하면서 절에 가지 않았더냐고 되물었다. 분명 도중에서 일이 생겼다. 절당 생도들이 황황해서 돌아서는데 집에서도 일이 생긴 게 분명하다며 따라 떠났다. 생도들은 산길에 들어서자 아무개야! 아무개야! 하며 목이 터지게 시골 선비를 불렀다. 얼마를 부르며 갔는지는 모르나 그 소리가 나무 위에 앉아 있는 시골 선비 귀에까지 전해갔다. 시골 선비는 나무 위에서 생도들이 자기를 부르는 귀 익은 소리를 듣자 사경에서 벗어나게 되었는지라 나 여기 있어! 하고 목이 터지게 외쳤다. 생도들도 집 식구들도 그 소리를 듣고 소리 나는 곳으로 달려갔다. 사람들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듯 반기며 그한테 몰려갔다. 시골 선비는 이때에야 정신을 차리고 나무에서 내려왔다. 모든 것이 불보듯 뻔하였다. 범의 굴 어구에서 새끼범이 2마리나 자빠져 죽었고 시골 선비 옷이 갈기갈기 째지고 등에 시뻘건 피가 말라붙었었다. 호환을 입어댔구나. 1000명이야. 생도들이 달려가 그의 손을 잡아주니 시골 선비는 머리를 숙이고 진정으로 자기 잘못을 뉘우치며 말했다. 새각시 생각이 간절하여 스승님을 속이고 떠났다가 이런 호환을 당했소. 내 이번에 절간에 가면 꼭 잡생각을 버리고 일심으로 공부할 테요. 시골 선비는 그 길로 절간에 들어간 후론 10년 동안 집에 한 번 가지 않고 일심으로 공부하였다. 공든탑이 무너지려고 시골 선비 알심 들여 공부한 덕에 과거에 급제하고 나중에는 오의장 벼슬까지 하였다 한다. 효자 옛날 한 심심산골에 두 모자가 서로 의지해가며 화목하게 살아갔다. 어머니는 슬하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일천정을 다 주었으며 아들은 어린 나이에도 어머님을
태산같이 믿고 하늘같이 높이 받들어 모셨다. 그런데 어느 해 어머니는 그만 병들어 자리에 누워 식음을 전폐하고 신음하였다. 아들은 하나밖에 없는 어머니를 구하려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의원을 데려다 어머니의 병을 보이고 의원들이 좋다는 약도 다 지어다 대접했다. 하지만 백약이 무효하여 어머니의 병은 좀처럼 낫지 않고 날이 갈수록 위중해 갔다. 아들은 방도가 없어 어머니 몰래 울고 울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의원이 이 집 문 앞을 지나다가 어린아이가 흐느껴 우는 것을 보고 그 연유를 묻고 그의 어머니의 병을 보았다. 반나절이나 말없이 진맥하던 의원은 어린 아들을 보고 한숨을 후 쉬더니 가타부타 말 한마디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왔다. 어린 아들은 의원의 뒤를 쫓아나와 말없이 떠나려는 의원의 옷자락을 쥐어잡고 발을 동동 구르며 사정했다. 의원님, 의원님,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 어머님 병을 고치게 해주세요. 의원님, 무슨 약을 쓰면 어머님 병이 나을 수 있나요? 어서 알려주세요. 아들이 이처럼 안타까이 사정하는데도 의원은 입을 열지 못하고 어린 아들을 내려다보며 땅이 꺼지게 한숨만 쉬었다. 그러니 어린 아들은 어머니 병이 희망 없는 줄 알고 천만 낙심하여 의원의 옷자락을 잡아준 채 흐느껴 울었다. 그, 그래. 우리 엄마 병엔 약도 없어요? 왜 대답이 없어요? 어서 말해요. 의원도 이토록 불쌍하고 가련한 어린애를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다. 의원은 우는 어린애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실토정을 했다. 죽을 경우에도 살 방도가 있다고 왜 방도에 없겠느냐. 하지만 네 나이 너무 어려서 네 힘으로는 안 되니 그런다. 방도가 있다는 말에 흐느껴 울던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의원 앞에 넙적 엎드려 절하더니 두 손을 싹싹 비비며 빌었다. 의원님, 제발 어머님 살릴 방도를 알려주세요. 제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부모에 대한 효정만은 알고 있어요. 의원님, 효자는 하늘이 안다는데 제가 어머님께 효성을 다할진데 하늘이 돕지 않으오리까 알려주세요. 나이는 어려도 애가 어떻게나 야무진 소리를 하는지 의원은 더는 어린 것이라 달리 보지 않고 약방문을 알려주었다. 너희 어머니 병에는 백약이 무효하겠으나 범의 핏똥을 얻어다 다려서 대접하면 즉시 효험을 보고 병을 고치리라. 헌데 너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의원님, 은혜 백골 난망이옵니다. 내 어머님 병을 꼭 고쳐드리겠습니다. 아들은 의원에게 다시 한번 곱게 절하고 집에 들어가더니 어머니에게 약 구하러 가니 며칠만 기다리라고 하고는 먹을 음식을 장만해 가지고 도라지 창을 쥐고 길을 떠났다. 범의 굴에 가야 범을 잡는다고 아들은 범의 핏똥을 얻으려고 깊고 깊은 산중으로 들어갔다. 헌데 여느 때 같으면 산중에 들어가기만 하면 시굴거리던 범은 그때 따라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다. 어린 아들은 산속을 헤매고 돌아다니다 보니 그만 맥이 지나여 사흘째 되는 한낮에는 먹을 것을 나무에 걸어놓고 나무 밑에서 쉬었다. 이때 까마귀란 놈이 음식 냄새를 맡고 날아와서 그가 가지고 온 음식을 다 쪼아 먹었다. 이제는 먹을 것도 없게 되었다. 아들은 아마도 자기가 효성이 부족한 탓이라고 탄식하다가 그만 맥이 풀려 그 나무 밑에서 잠들어 버렸다. 그런데 얼마를 잤는지 아들이 자다가 귓가에서 슉슉하는 소리가 나고 얼굴이 선뜩선뜩해 나서 눈을 비스듬히 뜨고 보니 범이란 놈이 꼬리에 물을 묻혀다 휙휙 저어가며 자기의 얼굴에 물을 끼얹고 있었다. 범은 본래 사람이 잠을 깨고 정신을 차려야 잡아먹는 법이라 그를 깨우라고 물을 끼얹고 있었던 것이다. 아들은 그렇게 찾아 헤매던 범을 보니 무서운 생각보다 이제는 범의 핏똥을 얻어다 어머니 병을 고치게 되었다고 기쁜 생각밖에 나지 않았다. 그는 눈을 감은 채 죽은 듯이 누워 있었다. 그러니 범은 아직도 애가 잠에서 깨지 못한 줄 알고 또 칙 하고 어디론가 꼬리에 물 묻히러 갔다. 이때 아들은 가지고 갔던 도라지 창을 몸 가까이에 가져다 놓고 또 죽은 듯이 눈을 감고 범의 자취 소리가 나는가 귀를 바짝 감구고 있었다. 과연 얼마 지나지 않아 범이 꼬리에 물을 묻혀 가지고 왔다. 범은 자는 듯 누워 있는 아들한테로 오더니 돌아서서 뒷걸음쳐 들어오며 얼굴에 물을 끼얹었다. 이때라 아들은 눈에 불을 번쩍 일구며 도라지 창을 번개같이 잡아서 범의 밑구멍을 꾹 찔렀다.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꼬리에 물을 묻혀다 시름 없이 휘휘 저으며 자는 아이 얼굴에 물을 끼얹던 범은 갑자기 밑구멍을 찔리우자 어찌나 아프고 바빴던지 핏똥을 쭉 내쏘고 산이 무너지는 소리를 지르며 화살처럼 앞으로 내달리다가 그만 아름드리 나무에 이마를 탁 박고 쭉 늘어졌다.
그러자 아들은 일어나서 자기 옷에 묻은 범의 핏똥을 조심조심 긁어 모아가지고 산을 내려왔다. 집에 온 아들은 병석에 계신 어머니에게 그 범의 핏똥을 다려서 대접했다. 과연 의원의 말대로 범의 핏똥은 어머니의 병에 유일한 약이었다. 범의 핏똥을 다려서 먹은 어머니는 즉시 휴엄을 보고 언제 알았던가 싶게 일어나서 전처럼 일할 수 있게 되었다. 어머니의 병이 완쾌되자 아들은 너무도 기뻐 산에 가서 그 죽은 범의 가죽을 벗겨 팔아서 약방문을 알려준 의원을 찾아가 인사를 올리며 골백 번이나 절하였다. 마침 인연이 있어 그랬던지 그 의원에게 꽃 같은 딸이 있었는데 세월이 흘러간 뒷날 의원은 효성이 지극한 그 아들에게 자기 딸을 주었다. 그리하여 그 아들은 의원의 딸과 백년을 가약하고 원앙이 녹수를 본 듯 기러기 물 본 듯 기뻐하며 부부가 일심이 되어 어머니를 잘 모시니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없더라 한다. 명의가 된 돌팔이 의원. 옛날 한 두메 산골에 돌팔이 의원이 살고 있었다. 그는 남처럼 의술이 높지 못하다나니 떠돌아다니며 사람들의 잔병이나 봐주고 그도 봐주게 못됐을 때는 소, 말, 돼지 같은 짐승들의 병을 보면서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며 살았다. 어느 날 돌팔이 의원은 청하는 데도 없고 별로 갈 데도 없어 마루턱에 나와 앉아 먼 산을 쳐다보며 이국리 저국리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때 어느새 어디로 해서 기어왔는지 구세통같이 실한 구렁이 한 마리가 그의 앞에 와 주홍 같은 입을 딱 벌리고 있었다. 돌팔이 의원은 구렁이가 자기를 해치러 왔는가 하여 깜짝 놀라 얼굴이 새파랗게 되었다. 그런데 구렁이는 조금도 사람을 해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돌팔이 의원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구렁이를 살펴보았다. 구렁이는 몸은 구세통 같으나 뼈가 앙상하게 여위었고 대가리는 물동이 같이 크나 시뻘건 입은 벌린 채 다물지 못하고 있었다. 필유곡절이었다. 그제야 돌팔이 의원은 진정하고 구렁이에게 물어보았다. 구렁이야, 너 목에 멋이 걸려 그러지 않니? 구렁이는 머리를 끄덕끄덕했다. 그래, 나보고 그걸 빼달라고 그러느냐? 구렁이는 또 머리를 끄덕끄덕했다. 돌팔이 의원은
구렁이 목에 걸린 걸 빼줘야겠다고 생각했다. 헌데 정작 빼주자고 보니 구렁이가 그 송곳 같은 이빨로 꽉 내리물까 겁이 났다. 돌팔이 의원은 또 구렁이를 보고 물었다. 네, 그 목에 걸린 걸 빼주겠는데 너 나를 물지 않겠니? 구렁이는 물지 않겠다고 머리를 끄덕끄덕했다. 돌팔이 의원은 시름을 놓고 구렁이 아구리에 손을 넣어 목에 걸린 물건을 빼냈다. 빼내고 보니 어느 때 뉘진 여인을 해쳤는지 목에 비녀가 걸려 입을 다물지 못하였다. 돌팔이 의원은 구렁이를 보고 말했다. 너 어느 때 인명을 해쳤구나. 다시는 못된 짓을 하지 말아라. 구렁이는 고맙다고 머리를 끄덕이더니 스르르 사라졌다. 그 뒤 사흘이 지나서였다. 이날도 돌팔이 의원은 청하는 데도 없고 갈 데도 별로 마뜩치 않아 마루턱에 나앉아 먼 산을 쳐다보며 이국리 저국리 하는데 그 구렁이가 또 찾아왔다. 돌팔이 의원은 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구렁이가 자기를 찾아왔나 하고 구렁이를 살펴보았다. 구렁이는 입에 빨간 네모진 물건을 물고 왔었다. 얼핏 보아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돌팔이 의원은 구렁이를 보고 또 물었다. 너 입에 문 것은 뭔데? 그걸 왜 물고 왔니? 돌팔이 의원이 말이 떨어지자 구렁이는 입에 물고 온 빨간 네모난 물건을 돌팔이 의원 앞에 뚝 떨궈 놓고는 고개를 저으며 가버렸다. 돌팔이 의원은 무슨 놈의 감투끈인지 몰라 들고 보니 그것은 빨간 책뚜껑을 한 책이었는데 그 속에는 세상 만병이 다 적혀 있고 그 만병을 다스리는 밀방이 적혀 있었다. 그제야 돌팔이 의원은 짐승이라도 은혜를 갚느라고 그런 줄 알고 매우 기뻐하였다. 돌팔이 의원은 이날부터 주야가 따로 없이 그 책을 들여다보고 얼마간 지나자 동네 방네에 다니며 남들이 어렵다는 병을 보고 방문을 내어 약을 쓰게 하였다. 그랬더니 보는 병마다 떨어져 돌팔이 의원은 삽시의 명의가 되어 소문이 짜했다. 나중엔 나라에서도 이름 있는 명의가 되어 대궐에서까지 그를 청하여 어이들이 떼지 못하는 병까지 고치는 바람에 임금한테서 큰 상까지 받게 되었다. 그러니 돌팔이 의원은 명성도 떨치고 살림도 유족해져 아주 잘 살았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니 돌팔이 의원도 늙어서 저 세상에 가게 되었다. 임종이 오자 돌팔이 의원은 아들을 불러놓고
그 구렁이한테서 얻은 빨간 밀방책을 아들에게 넘겨주며 유언했다. 얘야, 나는 이제는 저 세상에 가는 사람이다. 이 책에는 세상 만병을 고치는 밀방이 적혀 있으니 아무쪼록 잘 간수하고 책에 있는 방문을 잘 익혀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도록 하여라. 그런데 돌팔이 유언이 아들에게 유언하고 세상을 뜬 이튿날 아침, 어디서 어떻게 알았는지 구렁이가 조상하러 왔다. 구렁이는 이 집 문 앞에 와서 고개를 떨구고 소리 없이 눈물을 뚝뚝 떨구더니 또 사라졌다. 헌데 이상하게도 명의가 된 돌팔이 의원이 장사를 지내고 나니 구렁이가 물어다 준 그 밀방책이 오간데 없었다. 구렁이는 명의가 된 돌팔이 의원이 장례하는 날 남몰래 그 책을 도로 물어갔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 후로 다시는 세상에 만병을 다 다스리는 의원도 없었고 만병을 다 고치는 의학책도 전해지지 못하였다 한다. 후 번대머리 중의 내력. 따스한 봄빛이 양지 쪽을 어루만져 죽었던 풀들이 흙을 떠이고 뾰족뾰족 돋아나는 이른 봄날이었다. 옥녀봉절에 두 대머리 중이 있었는데 까까머리 생도들이 모여들어 번 대머리의 내력을 말씀해 달라고 늙은 두 중에게 청을 드렸다. 번 대머리 중인 이대사와 박대사가 만물이 소생하는 대자연을 바라보며 해부에 닿도록 심호흡을 하더니 어느덧 봄 향기에 취하여 저도 모르게 박고랑처럼 깊숙이 패인 주름살을 어루만지며 해부에 옷처럼 박힌 중이 된 경과사를 털어놓기 시작하였다. 전에 나는 정오품 벼슬까지 하다 보니 첩은 물론이요 작은 마누라까지 데리고 살았지. 나무아미타불. 이 대사가 이렇게 말꼭지를 떼자 젊은 중이 다가 앉으며 한마디 깨끼였다. 대사님, 그때는 아직 중이 되지 않았으니 나무아미타불 소리는 하지 마시고 말씀하세요. 허허허, 그렇게 하지. 나무아미타불. 아차차, 이런 정신을 봤나. 늙으면 다 이런 모양인지. 전에 나는 정 오품 벼슬까지 하다 보니 첩은 물론이요 작은 마누라까지 데리고 살았지. 나무아미타불. 그래서 작은 마누라한테 가서 무릎을 베고 누우면 내 머리에 드문드문 끼워 있는 흰 머리카락을 보고는 아양을 떨면서 아이고 대감님, 허연 머리카락이
보기 싫어요. 하면서 흰 머리카락을 뽑곤 했지. 내가 너무 늙어 보이니 보기가 민망했던 모양이지. 그도 그럴 것이 젊은 기생을 어쩌는 수 없어서 작은 마누라로 들여앉히다 보니 막내 딸보다도 어린 나이라 아버지 같은 늙은이를 낭군님으로 섬기자니 꺼림칙했던 모양일세. 헌데 큰 마누라는 어쩌겠나. 내가 어서 늙어야만이 작은 마누라가 보기 싫어서라도 달아나겠지. 그래야 늙음악 사랑에 기둥뿌리 뺀다고 사랑도 재물도 독차지하고 싶어서 내가 가면 말로는 흰 머리카락을 뽑아준다고 하고서는 잠이 든 사이엔 골라가면서 검은 머리카락만 뽑았지요. 까까머리 생도들이 배를 끌어안고 앙천대소했다. 그러다 보니 내 머리가 어떻게 됐겠어. 보시다시피 번대머리가 된 거요. 그런데 어째서 중이 되셨나요? 이렇게 머리카락을 뽑는 것도 모르고 작은 마누라 집에 가면 흰 머리카락을 뽑아주면서 처박을 다려주는데 처가 고우면 처갓집 말뚝 보고 절한다더니 분량이 언제나 똑같은 게 쓰겁지를 않고 달콤무례하단 말이야. 헌데 큰 마누라한테 가면 검은 머리카락을 뽑는 대신에 다려주는 약도 분량이 같지를 않고 많았다 적었다 하는가 하면 쩍하면 탄 것을 가져오지. 어찌나 쓰거운지 나원. 그래서 차연이 이년은 내가 젊은 처와 지낸다고 심술을 부리는 게 분명해. 고얀 년 같으니라고 하는 생각이 들수록 자연히 정이 멀어지면서 큰 마누라는 나에 대한 정성이 눈꼽만치도 없다고 매사가 믿게만 보이겠지. 한 번은 보선을 벗어주면서 기워달라고 했더니 보선 바닥을 누비고서는 실을 끊는 게 글쎄 이빨로 끊질 않겠나. 나는 저도 모르게 속으로 아이고 저 더럽고 구린 냄새 나는 것을 이빨로 끊다니 하고 혀를 차며 그 후부턴 아예 발길을 끊고 말았네. 실밥 끊듯이 말일세. 젊은 마누라는 버선을 깁고 실을 끊는 것도 가위로 싹둑하고 베겠지. 얼마나 깜찍하고 귀엽던지 그럴수록 곱게만 보이더군. 이때 작은 마누라가 상큼 일어나서 나가더니 약을 들여오는데 여전히 분량은 한 가지라 나도 모르게 칭찬을 했네. 큰 집의 곰 같은 것은 약을 다려도 많았다 적었다 하는데 넌 어쩌면 어느 때나 분량이 많지도 적지도 않게 똑같으냐.
거야 쉽지요 뭐. 많으면 또르르 따라버리고 적으면 슬쩍 맹물을 타거든요. 호호호. 그제서야 나는 꿈속에서 깨어난 듯 모든 것을 깨닫고 네 속을 이제 알았다. 너는 너 갈대로 가거라. 하고 일어서니 어느새 내 옷자락을 붙잡고서 뭐야? 나가라고? 그래, 썩 나가란 말이야. 흥! 남의 새파란 청춘을 망쳐놓고선 이제 와서 헌신짝 버리듯 하려고? 안 될걸? 난 못 가겠다. 쫓겠으면 돈 내놔라. 평생 먹고 살 돈을 내놓으란 말이야. 하며 불 맞은 승냥이처럼 물고 늘어지겠지. 인연이 환장을 했나? 누가 시켰길래 뭘 잘했다고 앙탈이야. 닭이 새벽 우는 걸 누가 가르쳤나? 때가 되면 우는 거지. 이년아, 진짜 암탉은 알을 낳은 다음에야 우는 거야. 내 집에 와서 뭘 한 게 있다고 돈 타령이야. 돈 없다. 나도 기가 나서 내쏘았더니 허, 글쎄 그년이 내 수염을 덥석 잡고 늘어지면서 하는 말이 내가 돈 보고 왔지. 뼈도 없는 송장 같은 늙으대기 보고 온 줄 아나? 하며 동동 매달려 지랄 발광을 하는지라. 참으면 살인도 피한다는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참을 수가 없어서 귀통을 불이 나게 올려붙이니 죽을 때가 되어 그랬던지 그년이 죽여라 죽여 너 죽고 나 죽으면 그만이지 하면서 사람 죽인다 살인이야 하고 소리치는 바람에 화가 상투 밑까지 치솟아 에이 지독한 년 같으니라고 너 죽은 무덤 위에는 잡초 하나 안 날 게다 하며 한 발길로 걷어찼더니 그만 뒤로 벌렁 자빠지면서 청동화로 모서리에다 뒷골을 받고는 죽고 말았지. 난 겁이 터럭 나서 신발도 신을 새 없이 버선발로 큰 마누라를 찾아갔더니 하, 글쎄 큰 마누라가 목을 베어 자결했지 뭐야. 어차피 살인죄를 졌으니 형사 책임은 면치 못할 것이고 해서 홧김에 이곳에 와서 중이 된 지도 10년이 넘었네. 이야기가 끝나자 모두 긴장한 마음을 풀며 자리를 고쳐 앉는데 이 대사가 감에 깊이 이런 이야기를 마무리했다. 너 나 없이 색에 반하면 패가 망신하게 되고 색을 너무 좋아하면 자신을 망치게 되지. 그러자 박 대사가
지당하신 말씀이외다. 태사나 나의 경우를 놓고 봐도 알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는 동산서당에서 훈장질을 했지요. 한 번은 서쪽 골로 학도들을 찾아갔더니 우연히도 아들애를 공부시켜 달라는 젊은 과부를 만나게 됐수다. 8년째나 청춘 과부로 지내면서 유복자를 길렀는데 어떻게 하나 날 보고 맡아서 사람이 되게끔 그를 가르쳐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과부의 간절한 청원을 차마 거절할 수가 없어서 기왕지사를 들으며 훑어보니 아이가 있으니 어머니는 옳겠는데 도무지 믿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글쎄 수줍음을 머금고 앵두처럼 두 볼을 붉히며 연분홍 입술을 벌릴 적마다 차돌 같은 옥니가 드러나면서 은방울을 굴리는 소리가 나오는데 그림 속의 선녀가 빠져나온 듯 계속 더 고우면 이쁘겠습니까? 정말이지 난 그때 오금이 저려나고 온몸이 떨리면서 말이 나가질 않아서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못 이기는 척하고 받아들였지요. 그 후 달포가 지나는 사이에 나는 과부 아이에게 얘야 어머니가 훈장님을 오시라고 안 하더냐 하고 연하문번도 더 물었지요. 그때마다 도리질 하던 아이가 하루는 묻지도 않았는데 선생님, 우리 엄마가 오늘 밤에 놀러 오시래요. 하겠지요. 하필 밤에 오라고 하는 걸 보니 일이 됐다고 생각하여 그만 환장이 된 나는 그날 그를 대강 가르치고서 아이들을 일찍 돌려보낸 후에 옷을 갈아입고 해를 보니 볼이 저녁 때나 되었는데 밤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저녁도 짓기 전에 갔지요. 아따, 청춘 과부가 버선발로 달려와서 아미를 숙이고 원로에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사와요. 철없는 우리 애를 가르치시느라 노고가 막심한 줄 알면서도 찾아가 뵙지 못하여 죄송하옵니다. 하고 인사 겸 사죄를 하는데 말끝마다 정이 폭폭 쏟아져서 나는 그만 벙어리 예장받은 듯 그저 웃기만 했지요. 조금 있더니 통닭에 막걸리가 들어오고 미인 과부가 무릎을 꿇고 시장하시겠는데 우선 갈증이나 푸세요 하면서 받쳐주니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건만 그 성의를 저버릴 수가 없어서 마셨더니 하하하 난생 처음 그렇게 맛있는 술을
많이 마셨건만 취하지를 않겠지요. 저녁상을 물리며 보니 아들 녀석은 꼬부라졌고 등불도 좋으는데 여인이 내 맘속을 척척 알아맞혀서 원로에 오시느라 고나시겠는데 일찍 주무시세요 하며 방에다 비단 이불을 펴겠지. 젠장 어찌나 좋던지. 그리고는 앞뒤 방문이 걸렸는가 잡아다려 보더니 정지로 나가겠지. 나는 번개같이 의관을 벗어놓고 옷을 홀랑 벗고는 알몸뚱이로 이부자리 속으로 들어갔네. 이른 봄이라 쌀쌀하건만 추운 것도 몰랐지요. 이때 여자가 노사발에다 냉수를 떠가지고 들어와서 내 머리맡에다 놓고 나가려는 걸 덥석 붙잡았지. 그랬더니 방긋 웃으며 등불을 끄고서 들어오겠다겠지. 헌데 여자가 등불을 풀 불어서 끄고 옷을 벗는데 방정맞게도 밖에서 웬 할멈이 부르는 소리가 나겠지. 도리애미, 왜 벌써 불을 끄나? 초저녁부터 무슨 잠이야? 그러자 도리어미인 청춘과부는 벗던 옷을 입으며 예, 저 두통이 나서요 하며 대답하는데 그때 그 소리가 얼마나 듣기 좋던지. 여자들이야말로 피뜨꼴로 쓰는 데는 남자들을 찜쪄먹겠다고 난 속으로 혀를 찼지요. 근데 그 할멈은 남이 골이 아파서 누웠다는데도 청상 과부 신세에 앓지나 말아야지. 위로해줄 사람도 없는데 앓기까지 하면 어쩌나 하면서 부엌문을 잡아당기더니 원 초저녁부터 문까지 걸고서 이래. 누가 동역할까 봐서 얼른 문 열어 하고 제 집에 온 것처럼 큰 소리 하겠지. 그러자 과부가 예, 옷 입고 나가요 하면서 옷고름을 매며 내 옆에 와서 어서 저 뒷문으로 밖에 나갔다가 저 할멈이 간 다음에 들어오세요. 고을의 군수가 저 마패쟁이 할멈을 나한테 보냈어요. 제가 수차 거절했는데 오늘 또 온 걸 보니 저 할멈이 선생님이 내 집에 있는 것을 보고 원님께 고발하면 선생님의 생명이 위험해요. 하고 말하는지라 질겁한 나는 앞뒤를 생각할 사이도 없이 달가숭이로 뒷문으로 빠져나와 숨이 한죽은 해서 웅크리고 앉았지요. 문을 덜렁거리며 빨리 열라는 재촉을 들으며 과부가 나가서 문을 여는 모양이더니 할멈의 잔사설이 쏟아져 나오는데 내 귀에는 아무것도 안 들리고
빨리 갔으면 하는 생각뿐이었지요. 좀 있으려니 꽃새 많은 찬바람에 몸이 얼어드는데 무슨 놈의 말이 그리도 많은지 할망구의 말이 점점 다사해지는 품이 차츰 끝날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루 밑에나 들어가서 쌀쌀한 봄바람을 막을 심산으로 엉금엉금 기어 들어가는데 웡! 웡! 하고 잠들었던 개가 놀라서 달아나며 짖는 바람에 얼마나 기겁을 했던지. 그때 과부가 얼른 부엌문을 열고 개를 불러서 들여놓았으니 말이지. 영락없이 물렸을 거요. 이윽해서 아이 졸려라. 할머니 난 잠이 와요. 하고 과부가 하품하는 모습이 눈에 선이 안겨오는데 그 말 뜻인즉 나를 생각해서 할망구를 빨리 가라는 것으로 생각하니 그 말이 얼마나 고맙던지. 근데 할망구는 갈 대신에 하는 말이 혼자 몸에 밤낮 자는 잠을 왜 자꾸 자누? 내 잠 쫓는 옛말 해줄까? 하는 말을 듣자 부하가 치밀어서 단박 들어가서 한바탕 해놓고 싶었지만 점잖은 훈장 체면에 점잖은 개 부뚜막에다 똥 눈다고 누가 잘 말했지. 이 대사가 한마디 깨끼는 바람에 모두 한바탕 웃었다. 하긴 그렇지요. 글쎄 점잖은 훈장 체면에 수절하는 과부 집에 뛰어들었다는 소문이 나면 그도 원님이 눈독을 들이는 미녀를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언제나 갈까 하고 귀를 기울이니 집안의 말소리는 점점 높아가고 등불은 점점 환해지는데 내 몸은 점점 얼어들어 탁질병에 걸린 사람 모양으로 덜덜 떨었지요.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줄 알았더면 옷이라도 꿈져가지고 나왔겠는걸 하는 생각이 다 듭디다. 삼태성이 하늘 중천에 떠오르자 통태가 되어 더는 참을 수 없게 되었는데 과부가 소변 보러 나오는 것처럼 하고 나와서 나를 찾더니 앞마당에 묻어놓은 보릿집 무지를 가리키겠지요. 나는 그때까지도 희망을 가지고 여인이 시키는 대로 보리 집속을 헤치고 들어가 앉으니 살 것 같더군요. 짚이 한창 썩고 뜨는 중이라 캐캐한 냄새는 나도 열이 나서 훈훈한 게 얼었던 몸이 녹으며 사지가 나른해지더니 소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어느 때나 되었는지 젊은 과부가 한창 재미를 보는데 왁자지껄이는 소리에 소스라쳐 깨나 보니
여인은 고사하고 보리집 속에 웅크리고 있는데 내 앞에서 말소리가 나겠지요. 숨도 못 쉬고 있을라니 이 집 덤은 잘 떴구먼. 이 보리집은 한창 뜨는데 어쩐다. 언제 뜨길 기다리겠나. 오늘 중으로 다 내야지. 그래. 미인 과부한테 잘 보이고 술사발이나 얻어먹자면 오늘 중으로 다 내가야지요. 하고 짓거리겠지요. 담배를 태우는지 부싯돌 치는 소리가 나더니 한 녀석이 여보게 만보기 듣자니 고을버님이 보리 어머니를 마누라로 들어앉히겠다고 하다가 코를 떼었다면서? 하고 물으니 한 놈이 대답합디다. 어디 그뿐인 줄 아나? 양반 어른들이 작은 마누라요, 정실이요, 첩이요 하고 뻔질나게 드나들면서 예물을 준다, 황금을 준다 하며 별의별 노릇을 다 해봤자 하늘에 장대견놈이라네. 그건 그래도 약과야. 지난번엔 부사인지 감사인지 한 사또께서 사냥을 나왔다가 이 집 미인 아주머니를 보고는 나조를 시켜 수청을 들라고 했겠다. 그러자 아주머니가 소첩에게는 지아비가 있사옵고 자식이 있음을 사또님께 전갈해 주옵소서 라고 했더니 검사가 하는 말이 네 가서 관장의 말 한마디가 미인들에게는 약도 되고 밥도 될 터이니 그런 줄 알고 전해라. 본관은 본 고을의 지아비로서 만 백성의 지아비이니 어려워 말고 한 번만 수청 들면 네 소원대로 금을 달라면 금을 주고 논밭 전지를 달라면 논밭 전지를 주고 소원대로 줄 테라고 일러라. 그러자 아주머니 대답인즉 지압이라면 딸을 두고 어찌 수청들라 하오리까. 사또님께서 삼강오륜을 모르실 리 없으니 존귀하신 이름을 더럽히지 말기를 바라옵니다. 이렇게 되어 헛물만 켜고 돌아갔다네. 하면서 열려를 못 봤으면 이 청춘 과부를 보라는 것이었네. 그제서야 난 엇불싸 잘못 걸렸구나. 돌을 들어 제 발등에 떨구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네. 헌데 이때 장정들이 새 가닥 쇠스랑으로 집을 푹푹 떠서 싣는데 쇠스랑 끝이 머리 위를 쓱 지나가는가 하면 눈앞으로 지나는지라 정신이 혼비백산해서 살고 보자고 화다닥 일어나서 냅다 뛰었지. 다행히도 어뜩 새벽이라 사위는 아직도 어둠에 포위되어 촌보 앞을 분간하기 어려운데 발가숭이가 죽기 내기로 껑충껑충 뛰니 뒤에서는 사람인 줄
뻔히 알면서도 저놈의 놀가지 잡아라! 하고 소리치며 쫓아오니 뒤 한 번 못 돌아보고 뛰고 뛰다 나니 바로 이 절까지 왔겠지요. 새벽이라 태문을 열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하고 담을 도는데 마침 수채 구멍이 있질 않겠소. 거기로나만 들어가자고 하는데 안에서 또 떠들썩하단 말이요. 그래서 주춤하고 서려니까 뒤에서 장정들이 저놈이 저기 있다! 하고 소리치기에 에라 모르겠다 하고 수채구멍으로 골을 들이밀고 기어 들어가서 일어서려는데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글쎄 이놈의 개새끼 소리와 함께 난데없는 싱싱 끓는 물벼락을 맞고 까무라쳤소. 후일에 알고 보니 그날 양반 홍첨지가 이 절에 주사로 있었는데 불공을 드리려고 올 때 닭을 몇 마리 가지고 와서 새벽에 주지승이 모르게 가만히 튀를 하는데 개새끼들이 자꾸 접어들어서 방금 쫓았는데 또 들어온다고 끓는 물을 던졌는데 그 물에 내가 맞고 까무러쳤던 겁니다. 악소리에 놀란 중들이 달려와 보니 사람이라 도사께 아뢰어 도사가 나와보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님께서 두버 살피소서 하고는 절에서는 살생을 못하는데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며 들어다 눕히고 치료해 주었지요. 그래서 내 머리는 몽땅 빠졌고 너무나 포고되게 된 이마는 번대머리가 되고 말았소. 생각할수록 괘씸하고 창피해서 고를 들 수가 없었지요. 계집의 생각에 망했으니 다시는 그런 마음을 먹지 않겠노라고 자청해서 이 절에 눌러 앉았소이다. 조강지처를 두고서 그따위 맘을 먹었으니 천벌을 받은 셈이지요. 두 대사의 번대머리 내력을 듣고 깎아머리 생도들은 저마다 옳은 말이라고 고개를 끄덕거렸다 한다.